서울의 심장부 스카이라운지 더 헤이븐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은하수처럼 반짝였다. 대한민국 상위 1%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이 연회장은 보이지 않는 계급의 장벽과 뚜렷한 경멸의 시선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서연은 그 모든 시선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한때는 재계 20위권 태아홀딩스의 유일한 상속녀였으나 지금은 몰락하는 가문의 불안한 그림자를 짊어진 채였다. 그녀는 우아한 실루엣의 네이비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은 불필요하게 무거웠다. 오늘 밤의 주인공은 박민이었다. 대진그룹의 막내딸이자 서연의 대학 동창, 그리고 서연이 파혼한 남자, 유성캐피탈의 이사, 김태환의 새로운 약혼녀. 박민희는 의도적으로 서연을 이 자리로 불렀다. 그녀는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마치 자비를 베푸는 듯한 미소로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가락에 밝힌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샹들리의 빛을 받아 잔인할 정도로 빛났다. 서연 씨, 와줘서 고마워. 요즘 힘들다는 소문 들었는데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네. 미니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독은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었다. 주변의 기부인들과 재벌 2세들이 흥미로운 연극을 관람하듯 두 사람을 힐끔거렸다. 그들의 눈빛은 노골적인 조롱과 호기심으로 번들거렸다. 서연은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녀의 평정심은 오랜 시간 동안 그녀를 지탱해준 갑옷이었다. 축하해, 미니 씨, 그리고 태환 씨도 두 사람 정말 잘 어울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굴복의 기미가 없었다. 그녀가 김태환을 찾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세상은 언제나 몰락하는 자의 선택을 패배자의 변명으로 치부했다. 박민희는 서연의 그 태연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고맙긴. 그런데 서연 씨, 정말 그 시골 농부랑 결혼한 거야? 세상에, 다들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태아홀딩스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어? 혹시 임신이라도 한 거야?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속삭임이 먹고 음악 소리마저 멀게 느껴졌다. 시골 농부. 그 단어가 날카로운 칼처럼 서연의 귓가에 밝혔다. 강지훈. 그녀가 선택한 남자. 3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강원도의 외딴 산골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했다. 가진 것은 낡은 트럭과 넓은 어깨,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게 하는 따뜻한 눈빛뿐이었다. 서연은 샴페인 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미니 씨, 내 선택에 대해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 남편을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말아줬으면 해. 그는 나에게는 과분한 사람이니까. 과분해? 농부가? 박민희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웃음소리에 동조하듯 주변에서도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서연, 너 정말 제정신이니?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네가 뭘 놓쳤는지 아직도 몰라? 오늘 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 화려함, 이 권력. 이게 네가 버린 것들이야. 그리고 넌 고작 흙냄새 나는 촌뜨기를 얻었지. 김태환이 불편한 듯 헛기침을 하며 미니의 팔을 잡았다. 미니야, 그만해. 손님들 앞에서. 그는 여전히 서연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그는 서연의 냉철함과 강인함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다. 그리고 결국 그녀의 몰락과 함께 더 큰 야망을 쫓아 박민희를 선택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녀를 감당하지 못해
도망쳤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은 더 이상 이 연극에 어울려줄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꽃띠 허리를 폈다. 나는 내가 버린 것들에 미련 없어, 미니 씨. 오히려 내가 얻은 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할 뿐이지. 다시 한번 축하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딱 오늘 이 파티만큼만 화려하길 바랄게. 그 말에는 속은 텅 비어 있기를이라는 숨겨진 가시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미동도 없는 표정으로 돌아서서 연회장을 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수십 개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다. 그들은 그녀를 몰락한 상속녀, 현실 감각 없는 몽상가, 자존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바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서연이 그 모든 조롱을 감수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평범한 농부의 눈빛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지 못했다. 더 헤이븐의 화려한 조명을 뒤로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을 때 비로소 서연은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려왔다. 강한 척했지만 그들의 경멸은 여전히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녀를 핥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국산 세단에 올라탔다. 테아 홀딩스가 건재할 때 그녀가 타던 이탈리아제 스포츠카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서울의 혼잡한 도로를 벗어나 강원도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서연의 마음도 조금씩 차분해졌다. 3시간이 넘는 긴 운전. 창밖으로 거대한 빌딩 숲이 사라지고 어둠에 잠긴 산과 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시의 소음 대신 귀뚜라미 소리와 바람 소리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의 진짜 집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그녀는 익숙한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다. 길 끝에 작은 불빛 하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농장의 낡은 2층 집, 그리고 현관 앞 계단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남자의 실루엣 강지훈이었다. 그는 서연이 늦는다고 하면 언제나 저렇게 그녀가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잠들지 못하고 기다렸다. 서연이 차에서 내리자 인기척의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 자멜긴 목소리와 함께 안도감이 어렸다.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잖아. 그는 러닝 셔츠와 낡은 작업복 바지 차림이었지만 그 어떤 파티장의 남자들보다 든든해 보였다. 서연은 말없이 그에게 다가가 그의 품에 안겼다. 흙냄새와 땀냄새, 그리고 따뜻한 그의 체향이 그녀의 지친 마음을 감쌌다. 미안해, 차가 좀 막혔어. 그리고 보고 싶었어. 지우는 투박하지만 다정한 손길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는 아내의 어깨가 유난히 가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녀가 오늘 밤 어떤 일을 겪었을지 짐작했지만 굳이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연을 안아 올렸다. 고생했어. 들어가자. 따뜻한 물에 발이라도 담가. 피곤해 보여. 그의 품에 안겨 집으로 들어가면서 서연은 오늘 밤 겪었던 모든 모욕과 경멸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가 곁에 있는 한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다. 이 평화, 이 고요함. 이것이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전부였다. 그녀는 지훈의 목을 끌어안으며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지훈은 아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왔다. 그는 현관 앞에 서서 어둠이 짙게 깔린 산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서연 앞에서의 다정함과는 달리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 대신 낡은 무전기처럼 보이는 것을 꺼냈지만 이내 다시 집어넣었다. 그의 시선은 농장 입구에서 1km 떨어진 도로변 숲속에 희미하게 숨어 있는 한 지점에 고정되었다. 그곳에는 불이 꺼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몇 시간째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번호판조차 없는 유령 같은 차였다. 차 안의 남자는 고성능 야간 투시경으로 농장 2층 집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방금 전 서연이 한 남자에게 안겨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는 수첩에 무언가를 짧게 기록했다. 타겟딜, 하서연, 귀가. 타겟디, 강지훈과 접촉, 특이사항 없음. 지속 감시 요망. 지훈은 그 차를 바라보며 낮게 읊조렸다. 쥐새끼들이 여기까지 냄새를 맡았군.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평범한 농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위험하고 깊은 심연이 자리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농장의 밤은 보이지 않는 폭풍의 전조를 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은 어젯밤의 어둠과 냉소를 밀어내고 산봉우리 너머로 솟아올랐다. 농장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평화로웠다. 맑은 공기, 흙의 냄새, 그리고 이따금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 하서연은 강지훈이 끓여준 구수한 된장찌개와 갓 지은 쌀밥으로 아침을 먹었다. 지훈이 직접 재배한 채소들은 도시의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본 것보다 달고 신선했다. 어젯밤의 모욕감은 이 고요함 속에서 씻겨나가는 듯했다. 식사 후 지훈은 트랙터를 점검하러 헛간으로 향했고 서연은 마루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태아 홀딩스는 이제 그녀의 손을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하 회장의 건강이 악화된 이후로 그녀는 최소한의 경영 상황이라도 파악해야 했다. 그녀는 어젯밤의 일 때문에라도 혹시나 자신 때문에 가족에게 더 큰 피해가 가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아버지의 비서실장 윤 이사였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그가 개인적으로 전화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윤 이사님, 무슨 일이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윤 이사의 다급하고 절망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아가씨, 큰일 났습니다. 지금 회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밤사이 모든 게 끝났습니다. 윤 이사가 절규했다. 오늘 아침 유성 캐피탈과 대진그룹을 포함한 우리 측 주거래 은행 6곳에서 동시에 대출 만기 연장 불가 통보를 보냈습니다. 게다가 30년간 거래해온 유럽의 로스만 그룹마저 아무런 설명 없이 원자재 공급 계약을 전면 파기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공격입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유성캐피탈은 김태환이, 대진그룹은 박민희가 있는 곳이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어젯밤 자신을 조롱하던 박민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게 네가 버린 것들이야. 그녀의 말이 복수심에 찬 예언처럼 들렸다.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회장님께서는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시지만 윤 이사의 목소리가 잠겼다. 아가씨, 이건 단순한 경영 위기가 아닙니다. 누군가 태아 홀딩스를 통째로 삼키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아가씨? 서연은 노트북으로 급히 관련 뉴스를 검색했다. 이미 증권가 정보지 찌라시가 돌고 있었고 태아 홀딩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태아 홀딩스, 유동성 위기설, 오너 일가, 도덕적 해이로 인한 신용도 하락. 모든 기사가 교묘하게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붙잡은 채 마루에 주저앉았다. 손과 발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결국 그녀의 선택이, 그녀의 오만함이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것일까? 그녀가 박민희의 손을 잡았다면, 혹은 김태환의 곁에 머물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까? 아니, 그들은 어차피 자신을 짓밟았을 것이다. 지훈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몰락하는 가문의 상속녀는 그들에게 좋은 먹잇감이었을 뿐이다. 바로 그때였다. 평화로운 농장의 아침 공기를 가르며 낯선 엔진 소리가 비포장 도로를 울리며 다가왔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농장 마당으로 들어선 것은 어젯밤 서연이 본 그것과 유사한 번호판 없는 검은색 SUV 세대였다. 차에서 내린 것은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었지만 그들의 거친 몸짓과 험악한 인상은 평범한 회사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선두에 선 남자는 뱀처럼 얇은 눈을 가졌고 명품 구두를 신었음에도 흙바닥을 밟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어 가슴 주머니에 꽂으며 마루에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노골적이었고 경멸이 담겨 있었다. 여기가 강지훈 씨 댁 맞나? 남자가 거만하게 물었다. 헛간에서 소리를 듣고 나온 지훈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손에는 방금 전까지 트랙터를 수리하던 렌치가 들려 있었다. 누구신데 아침부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십니까? 용건이 뭡니까? 뱀눈의 남자는 지훈의 작업복과 흙 묻은 장화를 보며 피식 웃었다. 용건? 용건은 간단해. 이 땅 우리가 사야겠거든. 당신 같은 농부가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땅이라서 말이야. 그는 부하가 건네준 서류 가방을 열어 수표 뭉치와 매매 계약서로 보이는 서류를 꺼내 마당의 낡은 평상 위에 던졌다. 이름만 쓰면 돼.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일 텐데. 지훈은 평상 위의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뱀눈의 남자, 그리고 그 뒤에 도열한 6명의 남자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안 팝니다. 돌아가시죠.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뱀눈의 남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뭐라고? 안 팔아? 이봐, 농부 양반.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여긴 곧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땅이 될 거야. 국가 전략 지구로 지정될 거거든. 우리가 좋은 말로 할 때 파는 게 당신 신상에 좋을 텐데. 국가 전략 지구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끼어들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그런 계획은 금시초문이에요. 당신들 도대체 정체가 뭐죠? 대진건설에서 보냈나요? 뱀눈의 남자는 서연을 보고 놀란 척을 했다. 오호, 이게 누구신가? 태아홀딩스의 하서연 아가씨 아니신가? 이런 누추한 곳에서 뵙게 될 줄이야. 듣자 하니 오늘 아침에 회사에 큰일이 터졌다던데. 유감이 많겠어. 그는 노골적으로 서연의 상처를 건드렸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자들은 모든 것을 알고 왔다. 당신들이 꾸민 짓이구나. 말 조심해, 아가씨. 뱀눈의 남자가 정색했다. 우리는 그냥 합법적으로 땅을 사러 온 개발업자일 뿐이야. 그런데 우리가 사려는 이 땅의 주인이 하필이면 하서연 아가씨의 남편이라니 참 공교롭긴 하네. 혹시 말이야, 지금이라도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태아홀딩스의 숨통이 트일지도 모르지. 어때? 매력적인 제안 아닌가?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그들이 있음을 인정하는 발언이었다. 서연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그는 손에 쥔 렌치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뱀눈의 남자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키가 190에 육박하는 지훈이 다가오자 뱀눈의 남자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농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혹한의 겨울바람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당신들 개발업자라고 했나? 그는 뱀눈의 남자의 구두를 힐끗 보았다. 이탈리아제 테스토니 수제화군,
그것도 더블 몽크 스트랩. 이런 시골 흙바닥에 신고 오기엔 아까운 신발이지. 적어도 700만 원은 줬을 텐데 당신 뒤에 있는 친구들은 전부 크라브마가 실전 격투술 자세를 취하고 있군. 특히 저기 세 번째 친구, 귀가 뭉개진 걸 보니 레슬링 선수 출신인가. 뱀눈의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들 모두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한낱 농부로 보였던 자가 자신들의 신발 브랜드와 격투 스타일을 한눈에 꿰뚫어 볼 줄은 몰랐다.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들 차 전부 방탄 개조된 센티넬 모델이군. 민간용으로는 허가조차 나지 않는 물건이야. 국가 전략 지구라? 그런 거짓말을 하려면 최소한 여기 토지대장이라도 떼어보고 오지 그랬나. 이 땅은 50년 전부터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그 어떤 민간 개발도 불가능한 곳이다. 당신들 개발업자가 아니지? 지훈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정체가 뭐냐? 누구의 사주를 받고 감히 여길 발을 들여놓은 거지? 뱀눈의 남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으며 소리쳤다. 이 새끼가 농부 주제에 아는 척은. 야, 이 새끼 손 좀 봐줘라. 저 여자도 같이. 가장 가까이 있던 부하 한 명이 지훈에게 덤벼들었다. 주먹에 너클을 끼고 있었다. 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 주먹은 지훈에게 닿지 못했다. 지훈은 남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었고 동시에 그의 명치에 정확한 팔꿈치 공격을 가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거구의 남자가 쓰러졌다. 모든 것이 1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나머지 남자들이 일제히 품속에서 무기를 꺼내려 하자 지훈이 뱀눈의 남자의 멱살을 잡아챘다. 그리고 아까 내려놓았던 렌치를 집어들어 남자의 눈앞 1cm 지점에 멈췄다. 움직이지 마. 지훈의 목소리는 살기마저 뛰고 있었다. 내 아내 앞에서 피 보고 싶지 않으면 전부 무기 버리고 엎드려. 그리고 당장 꺼져. 뱀눈의 남자는 공포에 질려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다 멈춰. 물러서 그는 지훈의 눈을 보고 깨달았다. 저놈은 진짜다. 저놈은 사람을 죽여본 눈이다. 이봐, 농부 양반,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군. 우린 그저 5초 준다. 지훈이 렌치를 더 가까이 가져갔다. 5, 4, 3, 알았다고, 간다, 가, 제 길. 뱀눈의 남자는 지훈의 손을 뿌리치고 황급히 차에 올라탔다. 부하들도 쓰러진 동료를 부축해 허둥지둥 차에 탑승했다. 세대의 검은색 SUV는 왔을 때보다 더 요란한 흙먼지를 일으키며 도망치듯 농장을 빠져나갔다. 서연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우는 렌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쿵 하는 쇳소리가 고요한 농장에 울려 퍼졌다. 지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연에게 다가갔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눈은 지훈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방금 전의 모습, 그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 상대를 제압하는 냉혹한 기술, 그리고 그 살기 어린 눈빛. 저것은 자신이 알던 평범한 농부 강지훈의 모습이 아니었다. 마당에 흙먼지가 가라앉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녀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마루에 앉아 지훈이 조금 전 렌치를 떨어뜨렸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태아 홀딩스의 붕괴 소식과 방금 전 남편이 보여준 낯선 모습, 이 두 가지 충격으로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다. 강지훈, 그녀가 알던 그 다정하고 과묵한 농부가 아니었다. 지훈은 헛간에서 물을 한 바가지 떠와 그녀 앞에 내밀었다. 마셔. 놀랐을 테니까. 그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차분함을 되찾았지만 서연은 이제 그 차분함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들였다. 당신, 누구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갈라져 나왔다. 지우는 그녀의 옆에 앉지 않고 마당에 선 채로 먼 산을 바라보았다. 당신 남편이야, 서연아. 그는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서연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다. 그 사람들 그냥 동네 불량배들이 아니었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그들은 전문적이었고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당신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은 그들을 맨손으로 1초 만에 제압했어.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복잡했다. 여기 오기 전에, 시골에서 자라기 전에 이런저런 일을 좀 했었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만큼은. 그는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윤 이사였다. 서연은 불길한 예감에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아가씨, 지금 즉시 이사회 소집이 통보되었습니다. 안건은 회장님 해임 및 비상경영체제 도입입니다. 주채권단, 그러니까 유성캐피탈과 대진그룹 측에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오늘 오후에 회사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서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버지는요, 병원에 의식이 돌아오셨지만 이사님, 모든 걸 포기하신 것 같습니다. 치료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어젯밤 자신을 조롱하던 박민희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태아홀딩스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고 자신을 철저히 짓밟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절망감이 분노로 변했다. 지훈 씨, 나 서울에 좀 다녀와야겠어.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어. 지훈은 그녀의 눈에서 결의를 읽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낡은 트럭의 열쇠를 집어들었다. 내가 태워줄게. 서울로 향하는 3시간 동안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수백 번도 더 휴대폰을 들었다 놓으며 무언가를 고민했다. 지훈은 그저 묵묵히 운전만 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대진그룹 본사로비였다. 서연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여기서 박민희를 만나려고? 여기서 만나든 다른 데서 만나든 결과는 같아. 하지만 여기서 만나면 적어도 그 여자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진 못하겠지. 지훈이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녀는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 줄 수 있는 곳을 원할 거야. 나 혼자 갈게. 당신이 여기 있으면 그들이 당신까지 해치려 들지도 몰라. 서연은 지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트럭에서 내렸다. 그녀는 곧장 대진그룹 본사 1층에 입점한 최고급 카페라 시엘로 향했다. 박민희는 일주일에 3번, 정확히 이 시간에 이곳에서 브런치를 즐겼다. 서연은 그녀의 습관을 알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박민희는 가장 전망 좋은 창가 자리에 앉아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서연이 그녀 앞에 멈춰 서자 박민희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다. 어머, 하서연 씨, 여긴 웬일이야? 어제 그 농부 남편이 끓여주는 된장찌개 맛이 없었나 보네. 표정이 왜 그래? 아, 뉴스 봤어. 어떡하니, 태하홀딩스. 안타까워서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힐끔거리기 시작했다. 이곳은 대진그룹의 심장부였고 대부분이 박민희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었다. 서연은 굴욕감을 애써 누르며 의자에 앉았다. 내 짓이지, 너희 아버지가 시킨 일이고. 박민희는 깔깔 웃었다. 내 짓? 서연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네. 이건 내 짓이 아니라 네가 자초한 일이야. 넌 날 무시했고 내 약혼자가 될 뻔했던 남자를 찾어. 그리고 감히 내 눈앞에서 행복해지려고 했지. 고작 농부 따위랑.
넌 네가 버린 것들의 무게를 몰랐던 거야. 원하는 게 뭐야? 서연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 땅? 아니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 박민희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턱을 괜 채 서연을 탐욕스럽게 바라보았다. 둘 다. 하지만 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해. 지금 당장 그 농부랑 이혼해.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 이혼하라고. 그리고 무릎 꿇고 내게 사과해. 네가 감히 날 무시했던 것, 그리고 내 남자가 될 뻔했던 김태환을 모욕했던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아빠한테 말해서 태아 홀딩스 인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할게. 물론 경영권은 우리가 갖지만 내 아버지 병원비 정도는 낼 수 있게 해줄 수 있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완벽한 능욕이었다. 서연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박민희의 얼굴에 커피라도 끼얹고 싶었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만약 거절하면? 박민희는 어깨를 으쓱했다. 거절? 네가 지금 거절할 처지야? 뭐, 좋아. 거절해봐. 그럼 내 아버지는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고, 넌 그 잘난 농부랑 밭이나 갈면서 평생 오늘을 후회하게 되겠지. 아, 참, 그 농장. 그것도 곧 우리 아빠 소유가 될 거야.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네. 넌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 하서연. 나한테서 빼앗아 간 건 아무것도.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넌 악마야, 박민희. 고마워. 칭찬으로 들을게. 박민희가 활짝 웃었다. 내일 정오까지 생각해봐. 이혼 서류 들고 다시 찾아와. 기다릴게, 친구. 서연은 도망치듯 카페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수치심과 분노, 절망감에 휩싸여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다. 그녀가 비틀거리며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지훈의 낡은 트럭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그녀가 나올 때까지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서연은 트럭에 타자마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다가 묻어뒀던 원망을 터뜨렸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뭐냐고. 왜 하필 우리야? 왜? 지훈은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녀가 겨우 진정했을 때 그는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범한 농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우연이 아니야, 서연아. 이건 처음부터 계획된 작전이었어.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작전이라고요? 지훈은 시동을 걸었다. 그들이 태아 홀딩스를 공격한 건 널 압박하기 위해서야. 널 압박하는 이유는 나 때문이지. 그들이 정말 원하는 건 그 땅이야. 아니, 정확히는 그 땅 아래에 있는 무언가지. 그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리고 그들은 방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어. 널 건드렸으니까. 트럭은 다시 강원도를 향해 달렸다. 농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를 따라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트랙터나 농기구를 두는 헛간이 아닌 그보다 더 뒤쪽 수풀에 가려져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낡은 지하 창고로 향했다. 서연은 불길한 예감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에 이끌려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창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을 따라 그녀는 숨을 죽이고 안을 엿보았다. 창고 안은 농기구 대신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중앙에서 지훈이 바닥에 숨겨진 패널을 열고 먼지 쌓인 군용 철제 상자를 꺼내는 것이 보였다. 그가 상자에서 꺼낸 것은 낡고 투박한 군용 위성 전화기였다.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지우는 안테나를 뽑아들고 익숙하게 번호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는 듯 그가 입을 열었다. 서연은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것은 지훈의 목소리였지만 지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권위와 냉혹한 결단력, 그리고 수많은 죽음을 목격한 자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나다, 권혁준. 서연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다. 그래, 오랜만이다. 유령 프로토콜을 활성화한다. 반복한다. 유령 프로토콜 활성. 코드명 100호, 지금 즉시 동면 해제. 타겟은 대진그룹 박장군, 그리고 유성캐피탈. 3급 침투 인가한다. 지금부터 전쟁 시작이다. 하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지하 창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빗줄기 속에 남편을 바라보았다. 권혁준. 그 낯선 이름이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유령 프로토콜 100호 전쟁 시작이다. 그녀가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이었지만 그가 내뿜는 냉혹한 기운은 그녀의 온몸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발소리를 죽이며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현관문 앞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몇 분이나 흘렀을까 지훈이 창고에서 나왔다. 그는 위성 전화기를 다시 낡은 철제 상자에 넣어 잠갔는지 그의 손은 비어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흙 묻은 작업화 발소리를 내며 집으로 다가왔다. 어둠 속에서 그가 마루 아래 주저앉아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는 잠시 멈칫했다. 안 자고 뭐해? 밖이 쌀쌀해. 감기 들어. 그의 목소리는 다시 평범한 농부 강지훈의 것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 목소리를 예전처럼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배신감마저 뒤섞여 있었다. 권혁준. 그게 당신의 진짜 이름이에요? 지훈의 어깨가 굳어지는 것이 어둠 속에서도 느껴졌다. 그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떨리는 눈동자를 마주했다. 들었구나.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인이었다. 대체 당신 누구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농부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날 속인 거야. 당신이 말한 그 이런저런 일이라는 게 방금 그 전화였어? 전쟁이라고 했잖아.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두려움에 가까웠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이 본능적으로 손을 피했다. 지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손을 거두었다. 미안해. 모든 걸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강지훈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동안은 정말 평범한 농부로 살고 싶었어. 당신과 함께. 거짓말, 서연이 외쳤다. 그럼 오늘 아침 그자들은 뭔데? 당신을 아는 척도 못했던 그 정체불명의 남자들은? 그리고 오늘 아침 당신의 그 싸움 기술은 그건 평범한 농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맞아. 지훈이 순순히 인정했다. 그의 눈빛이 다시 한번 차갑게 가라앉았다. 난 평범한 농부가 아니야.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어. 그것 하나만은. 지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날카로운 바람 소리가 그들 사이를 갈랐다. 쉭 하는 소리와 함께 지훈이 앉아있던 마루 기둥에 무언가 깊숙이 밝혔다. 그것은 검은색 깃털이 달린 화살이었다. 서연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이 연달아 날아왔다. 엎드려. 지훈이 서연을 낚아채듯 자신의 몸 아래로 끌어당겼다. 그는 서연을 감싸 안고 마루 바닥을 굴렀다. 퍽퍽 그들이 방금 전까지 있던 자리에 굵은 화살촉이 밝혔다. 컴파운드 보우, 컴파운드 보.
즉 기계식 활이었다. 소리 없이 상대를 암살할 때 쓰는 무기, 젠장, 벌써. 지훈의 얼굴에서 다정함이나 죄책감 따위의 감정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단련된 전사의 냉혹한 이성만이 남아 있었다. 농장 주변의 어둠 속에서 여러 대의 차량 엔진 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다. 아침에 덤볐던 그 SUV들이 아니었다. 더 조용하고 더 기동성이 좋은 마치 군용 차량을 개조한 듯한 소리였다. 서연아, 잘 들어. 지훈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빨랐지만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지금부터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놀라지 마. 이건 진짜 싸움이야. 아침에 그 풋내기들과는 달라. 이놈들은 청소하러 온 놈들이야. 청소? 죽이러 왔다는 뜻이야. 지훈은 서연을 마루 아래의 좁은 틈, 감자나 고구마를 보관하는 톡을 입구로 밀어넣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나오지 마. 소리도 내지 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약속해. 하지만 당신은 약속해. 지훈이 그녀의 눈을 강하게 응시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지훈은 톡을 입구를 나무 판자로 가렸다. 그리고 그가 일어서는 순간 농장의 모든 조명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터지며 완전한 암흑이 찾아왔다. 그들이 변전기를 파괴한 것이다. 동시에 농장 입구와 뒤편 숲에서 10여 명의 검은 그림자가 일제히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있었고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기관단총과 군용 단검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아침에 개발업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전문 킬러들이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대형을 갖추며 집을 포위했다.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자가 손짓을 하자 2명이 현관으로, 2명이 뒤뜰로, 그리고 4명이 헛간 쪽으로 조용히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강지훈과 하서연의 제거였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의 덫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헛간으로 향하던 4명의 킬러 중 마지막 1명이 갑자기 발목에 강한 통증을 느끼며 소리 없이 쓰러졌다. 그가 쓰러진 곳에는 지훈이 아침에 설치해둔 덫, 멧돼지용 올가미가 있었다. 그가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내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덮쳤다. 강지훈이었다. 지훈은 야간 투시경 없이도 3년간 자신의 영토였던 이 농장의 모든 지형지물을 손바닥처럼 읽고 있었다. 그는 킬러의 목을 팔로 감아 기도를 막고 동시에 그의 단검을 빼앗아 옆구리에 급소를 찔렀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킬러가 축 늘어졌다. 지훈은 그를 죽이지 않았다. 정확히 신경 다발이 모인 곳을 찔러 일시적으로 하반신을 마비시켰을 뿐이다. 3번째 킬러가 동료가 사라진 것을 깨닫고 뒤를 도는 순간 지훈은 이미 그의 등 뒤에 있었다. 그는 킬러의 기관단총을 잡아채고 개머리판으로 그의 관자놀이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 킬러가 쓰러졌다. 남은 2명의 킬러가 당황하여 어둠 속에 총을 겨누었지만 그들은 이미 지훈의 사냥터에 들어온 먹잇감이었다. 지훈은 헛간 지붕 위로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올라갔다. 그는 아까 빼앗은 단검을 쥐고 있었다. 그는 2 킬러가 서로 등을 맞대고 경계하는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위다. 한 킬러가 외쳤지만 너무 늦었다. 지훈이 그들 사이로 뛰어내렸다. 그는 한 킬러의 어깨를 밟고 뛰어올라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키며 다른 킬러의 손목 관절을 단검 손잡이로 내리쳤다. 우드득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동시에 그는 착지하며 첫 번째 킬러의 턱을 팔꿈치로 후려쳤다. 뇌진탕. 2명을 제압하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다. 한편 현관으로 진입한 2명의 킬러는 집안을 수색하고 있었다.
그들은 야간 투시경을 통해 텅 빈 거실을 확인했다. 타겟 1 하서연이 보이지 않는다. 한 명이 무전으로 보고하려던 순간 마루 바닥이 썩은 소리를 내며 무너졌다. 지훈이 미리 약하게 만들어둔 함정이었다. 킬러가 마루 아래로 떨어지자 그를 기다린 것은 헛간에서 가져온 날카로운 쇠스랑이었다. 물론 죽지 않을 정도로 허벅지를 관통하도록 설치해 둔 것이었다. 크악, 킬러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처음으로 농장의 정적을 깼다. A팀, 무슨 일이야? 밖에서 대기하던 리더가 외쳤다. 현관에 남아있던 킬러가 당황하여 마루 아래를 향해 총을 겨누었지만 그는 자신의 등 뒤를 보지 못했다. 지훈은 이미 헛간을 정리하고 집 뒤쪽 창문을 통해 잠입해 있었다. 그는 킬러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가 목 뒤의 경동맥을 정확하게 손날로 내리쳤다. 킬러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기절했다. 이제 남은 것은 밖에서 상황을 지휘하던 리더와 2명의 저격수, 그리고 뒤뜰로 침투했던 2명이었다. 뒤뜰의 2명은 방금 전에 비명소리를 듣고 집 안으로 진입하려 하고 있었다. 전부 집으로 진입해 타겟은 안에 있다. 사살하라, 리더가 다급하게 외쳤다. 그 순간 지훈이 집 안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현관으로 걸어 나왔다. 야간 투시경을 쓰지 않은 채 맨눈으로 어둠 속에 그들을 응시했다. 여기 있다, 잡것들아. 쏴, 리더가 외쳤다. 저격수들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하지만 지훈은 이미 현관 기둥 뒤로 몸을 숨긴 후였다. 총알이 기둥을 뚫고 먼지를 일으켰다. 지훈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 저격수들이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는 순간을. 지훈은 킬러에게서 빼앗은 기관단총을 들었다. 그리고 기둥 뒤에서 몸을 날리며 저격수들이 있던 숲을 향해 정확한 점사, 버스트 파이어를 가했다. 그는 저격수들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나뭇가지와 그들 옆에 나무 둥치를 쏘아 그들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악 하는 소리와 함께 2명의 저격수가 나무 아래로 떨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리더와 2명의 부하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것이 평범한 농부가 아님을, 오히려 자신들보다 더 지독한 괴물임을 깨달았다. 후퇴하라. 리더가 공포에 질려 외쳤다. 하지만 지훈은 그들을 보낼 생각이 없었다. 그는 트랙터 뒤에 숨어 있던 리더를 향해 달려들었다. 리더가 총을 쏘았지만 지훈은 지그재그로 달리며 총알을 피했다. 그리고 리더의 코앞에서 총열을 손으로 잡아채며 그의 얼굴에 박치기를 가했다. 리더가 쓰러지자 남은 2부하가 얼어붙었다. 지훈이 그들에게 총을 겨누었다. 버려. 2킬러는 망설임 없이 총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단 5분, 12명의 전문 킬러 부대가 단 1명의 농부에게 전멸당했다. 그들 중 사망자는 아무도 없었지만 전원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다. 지훈은 그들을 모두 헛간에 몰아넣고 밧줄로 묶었다. 그리고 그는 피와 흙먼지가 묻은 얼굴로 서연이 숨어있는 토굴로 다가왔다. 그는 입구를 막고 있던 나무 판자를 치웠다. 서연아, 나왔어. 이제 괜찮아. 서연은 빛이 들어오는 입구를 바라보며 천천히 밖으로 기어 나왔다. 그녀는 사방에 널브러진 무기들과 헛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남편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분명 강지훈이었지만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냉혹한 전사의 눈빛 그대로였다. 그의 몸에서는 화약 냄새와 피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그녀가 사랑했던 따뜻하고 다정한 농부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앞에는 압도적인 폭력과 냉혹한 효율성으로 무장한 낯선 괴물이 서 있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헛간에서는 전문 킬러들의 억눌린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농장 마당은 총알 자국과 부서진 무기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하서연은 토굴 입구에서 몇 걸음 물러나 피와 화약 냄새를 풍기는 남편, 아니, 그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추위 때문도 방금 전의 습격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3년간 사랑하고 의지했던 남자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데서 오는 근원적인 공포였다. 서연아, 그가, 권혁준이라고 불린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한 걸음 다가오려 했지만 서연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치자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의 얼굴에 찰나의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방금 전 12명의 킬러를 맨손으로 제압하던 내녀란의 모습은 간데없었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그녀의 거부에 아파하고 있었다. 미안해.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묻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권혁준이라는 이름, 유령 프로토콜, 전쟁, 이 모든 것이 그녀의 평화로운 삶을 산산조각 냈다. 대체 그녀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당신 정말 누구야? 그는 눈을 감았다. 다시 떴을 때 그의 눈에는 깊은 체념과 함께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더 이상 당신을 속일 수 없겠지. 그리고 이젠 당신도 알아야만 해. 놈들이 당신까지 노리고 있으니까. 그는 헛간 쪽을 턱짓했다. 저놈들은 시작에 불과해. 본대는 지금 서울에서 당신의 가족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어.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는 대신 마루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는 흙먼지 묻은 바지 주머니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냈다. 그가 그것을 손에 쥐는 모습은 마치 십자가를 쥐는 신자처럼 경건해 보였다. 내 진짜 이름은 권혁준. 당신이 들은 대로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은 죽은 사람의 것이었어. 내가 빌린 이름이지. 서연은 숨을 삼켰다. 죽어? 그럼 당신은 공식적으로 권혁준은 3년 전에 전사했어. 그가 군번줄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100호 부대의 팀장이었다. 계급은 소령. 우리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가장 어둡고 위험한 곳에서 일했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작전들. 그래서 우린 유령이라고 불렸어. 그의 고백은 한편의 영화처럼 비현실적이었지만 서연은 그것이 모두 진실임을 직감했다. 오늘 밤 그가 보여준 능력은 그가 말하는 유령이라는 단어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3년 전 북아프리카에서 비밀 작전이 있었어. 테러 조직에 납치된 우리 국민을 구출하는 임무였지.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어. 그의 목소리가 분노로 잠겼다. 우리의 모든 이동 경로, 작전 계획이 적들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어.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지. 우리 팀원 12명 중 11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 나 혼자 살아남았지. 서연은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막았다. 11명의 죽음. 그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나는 그 배신자를 찾기 위해 죽은 사람이 되어야 했어. 전사자 권혁준이 되어서 조용히 진실을 파헤쳐야 했지. 그리고 그 배신자가 누구인지 알아냈어. 그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지옥불 같은 증오가 타오르고 있었다. 박민희의 아버지, 지금의 합참의장 내정자, 대진그룹의 실세, 박충성 장군. 그놈이었어. 서연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박민희의 오만함, 태아홀딩스의 갑작스러운 붕괴, 그리고 이 농장을 노리던 정체불명의 남자들.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박충성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야. 그는 수십 년간 군수물자를 빼돌리고 불법 무기를 거래해온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정점이야. 나는 그들의 비밀 거래 장부를 손에 넣기 직전이었어. 그래서 그가 날 제거하려 했던 거지. 권혁준이 일어섰다. 그놈은 내가 죽은 줄로만 알았어. 그래서 3년간 조용히 지냈지. 강원도 산골 이외딴 농장에서 평범한 농부 강지훈으로 그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이번에는 그녀도 피하지 않았다. 그럼 이 농장은? 이 농장도 우연이 아니야. 그가 창고 쪽을 가리켰다. 여긴 단순한 농장이 아니야.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지금은 폐쇄된 군용 비밀 벙커가 이 땅 아래에 있어. 지하 수십 미터에 서울까지 연결되는 비상통신망과 터널이 있지. 나는 여기서 때를 기다렸던 거야. 박충성을 무너뜨릴 때를. 서연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가 매일 채소를 가꾸고 닭모이를 주던 이 평화로운 농장이 거대한 복수극의 무대였다니. 그녀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럼 나랑 결혼한 건 그것도 계획의 일부였어요? 당신의 위장을 위한 방패막이 몰락하는 가문의 딸 하서연이 필요했던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묻고 싶었고 가장 두려워했던 질문이었다. 권혁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힘은 여전히 강력했지만 그 손길은 절박했다. 아니야, 그가 외쳤다. 절대 아니야, 서연아.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계획되지 않은 것, 그게 바로 당신이었어. 그의 눈이 절절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3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짐승처럼 숨어 지냈어. 복수심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지. 그러다 당신을 만났어.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당신을. 모두가 당신을 조롱할 때도 당신은 묵묵히 당신의 길을 갔어. 당신을 보면서 나도 다시 살고 싶어졌어. 권혁준의 복수가 아니라 강지훈의 삶을 살고 싶어졌다고. 그의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다. 당신과 함께 밭을 갈고 당신이 해준 밥을 먹고 당신 옆에서 잠드는 그 평범한 순간들이 내게는 11명에 대한 복수보다 더 간절했어. 맹세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남자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박충성이 알아차렸어. 혁준이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그리고 내가 당신과 결혼했다는 걸. 그놈은 일석이조를 노린 거야. 태아홀딩스를 무너뜨려서 내 아내인 당신을 고립시키고 동시에 이 농장을 빼앗아서 내 숨통을 끊으려고 한 거지. 그놈은 내 유일한 행복, 내 유일한 약점을 건드린 거야. 권혁준, 아니, 지훈은 서연을 안았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강지훈으로 숨었어. 하지만 실패했어. 이제 당신을 지킬 유일한 방법은 다시 권혁준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야. 이 지옥 같은 전쟁을 끝내는 것. 그는 서연을 떼어놓고 헛간에 묶어둔 킬러들의 리더에게로 향했다. 리더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다가오는 그를 바라보았다. 혁준은 그의 턱을 잡아챘다. 박충성에게 전해 유령이 돌아왔다고. 11명의 넋을 기리러 지옥에서 기어나왔다고 전해. 그리고 내 아내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러 간다고. 그는 리더를 내던지고 다시 서연에게 돌아왔다. 서연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분노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권혁준은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리고는 지하 벙커에 숨겨진 입구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가 바닥에 패널을 열자 최첨단 통신 장비와 무기, 그리고 새로운 신분증들로 가득 찬 전술 가방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가방을 꺼내 어깨에 메었다. 그리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평범한 농부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원
백호의 눈이었다. 서울로 간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자나 피해자로 가는 게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사냥하러 간다. 서울의 심장부, 더 그랜드 서밋 호텔의 컨벤션홀은 대한민국의 권력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듯했다. 국가안보 서밋이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정계, 재계, 그리고 군부의 최고 위급 인사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수백만 원짜리 와인을 홀짝이며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거래와 권력 다툼을 이어가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오만함과 위선, 그리고 인공적인 장미향이 뒤섞여 있었다. 이 행사의 기조 연설자이자 실질적인 주인공은 합참의장, 내정자, 박충성 장군이었다. 그는 이미 대진그룹의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군부의 황제로 군림하고 있었다. 컨벤션 홀의 거대한 오크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섰을 때 그들을 주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곧 몇몇의 눈길이 그들에게 쏠렸고 그 눈길은 곧 경멸과 조롱 어린 속삭임으로 변했다. 저기, 저 여자, 하서연 아니야? 세상에, 태아 홀딩스 하 회장 딸. 완전히 망했다더니 여긴 어쩐 일로 왔지? 드레스도 촌스러운 것 좀 봐. 옆에 남자는 누구야? 설마 그 소문의 농부 남편? 그들의 비웃음 한가운데에 권혁준과 하서연이 서 있었다. 혁준은 값비싼 턱시도 대신 몸에 잘 맞지만 어떤 장식도 없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의 몸에서는 더 이상 흙냄새가 나지 않았다. 대신 잘 연마된 칼날 같은 냉기가 흘렀다. 서연은 일장에서 입었던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단정하고 기품 있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남편의 팔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역시 박민희와 김태환이었다. 박민희는 오늘 밤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음을 과시하듯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해 두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하서연 씨, 웬일이야? 내가 정오까지 오라고 하지 않았어? 이혼 서류는 가져왔고? 그녀가 킬킬거렸다. 아니, 설마 그 농부 남편이랑 같이 아빠한테 무릎 꿇고 빌러온 거야? 늦었어. 이미 태아 홀딩스는 우리 아빠 손에 넘어갔다고. 김태환은 불안한 듯 주위를 살폈다. 그는 이곳의 격에 맞지 않는 농부의 등장이 거슬렸고 동시에 서연이 여전히 자신에게 미련을 두고 찾아온 것이라 착각했다. 서연 씨, 아무리 그래도 여긴 자네가 올 자리가. 그때 권혁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박민이나 김태환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저 멀리 단상에 오를 준비를 하는 박충성 장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비켜.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컨벤션 홀의 소음을 뚫을 만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박민희는 순간 얼어붙었다. 뭐라고? 내까진 농부 녀석이 감히. 서연이 남편을 대신해 대답했다. 우린 너희 같은 것들 보러 온 거 아니야. 민희 씨, 길 막지 말고 꺼져줄래. 일장에서와는 180도 다른 얼음장 같은 서연의 태도에 박민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바로 그때 장내에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충성 장군이 단상으로 올라서고 있었다. 그는 4개의 별이 빛나는 군복을 입고 위험 있는 표정으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는 국가 안보와 전략적 발전에 대해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고 그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적 요충지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그가 말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혁준의 농장이 있는 강원도 산골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때로는 과감한 결단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박 장군이
연설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혁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놓고 단상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거침없이 걸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연사에게서 낯선 침입자에게로 옮겨갔다.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경호원들 뭐해? 박충성의 경호원들이 급히 혁준의 앞을 가로막았다.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물러나십시오. 건장한 경호원 2명이 그의 팔을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은 혁준에게 닿지 못했다. 혁준은 그들의 팔을 잡으려던 손목을 가볍게 꺾어 방향을 바꾸고 그들의 어깨를 살짝 밀었다. 경호원들은 마치 무중력 상태에 빠진 것처럼 서로에게 부딪히며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혁준은 그들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왔다. 폭력을 쓰지 않았지만 그 어떤 폭력보다 압도적인 제압이었다. 혁준은 단상의 계단을 밟고 올라섰다. 연설을 멈춘 박충성 장군이 불쾌감과 당혹감에 가득 찬 얼굴로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 누구야? 감히 여길 어디라고? 당장 이 자를 끌어내. 혁준은 박충성을 지나쳐 연설대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마이크를 바로잡았다. 홀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수백 명의 엘리트들이 숨을 죽이고 정체불명의 사나이를 바라보았다. 혁준은 박충성을 힐끗 돌아보았다. 오랜만입니다, 장군님.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것은 더 이상 강지훈의 어눌한 시골 말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명의 군인을 지휘하던 강철 같은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박충성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목소리를, 이 눈빛을 기억했다. 3년 전 자신이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던 가장 유능했던 부하의 목소리였다. 너는. 혁준은 다시 청중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제 소개가 늦었군요. 그는 가슴 주머니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내들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100호 부대팀장 소령 권혁준입니다. 홀 안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권혁준. 그 이름은 군부에서 전설이었다. 3년 전 북아프리카에서 전사한 것으로 알려진 전쟁 영웅 박민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김태환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리고 서연을 비웃었던 모든 이들의 입이 경악으로 벌어졌다. 농부. 저 남자가 전설적인 전쟁 영웅 권혁준이라고? 혁준의 시선이 다시 박충성에게 향했다. 장군님, 3년 전 북아프리카에서 저와 제 팀원 11명을 적의 손에 넘기고 전사 처리했던 그날 밤 기억하십니까? 무슨 헛소리야. 박충성이 소리쳤다. 저놈은 가짜다. 영웅을 사칭하는 미친놈이야. 여봐라, 저놈을 당장.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혁준이 그의 말을 잘랐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혁준이 손짓하자 컨벤션 홀 뒤편의 영사실에서 누군가가 움직였다. 박충성의 애국적인 연설 자료가 떠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지직 소리를 내며 꺼졌다. 그리고 잠시 후 새로운 화면이 떴다. 그것은 암호화된 은행 거래 내역이었다.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대진그룹에서 북아프리카 무기 밀매상으로 흘러들어간 수천억 원의 자금 내역. 저게 뭐야?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스크린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박충성이 적국의 장군과 은밀하게 만나고 있는 위성사진. 그리고 3년 전 혁준의 부대가 매복당하기 직전 박충성이 보낸 암호화된 작전 계획 유출 전문. 그리고 이것은 혁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장군님께서 제 아내의 가족 태아홀딩스를 무너뜨리기 위해 유성캐피탈과 은행권에 압력을 행사하라고 지시한 음성 파일입니다. 스크린에는 유령 프로토콜을 통해 해킹된 박충성의 비밀 통화 내역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하서연 그 계집 하나 때문에 이를 그르칠 순 없어. 태아홀딩스 당장 숨통을 끊어버려. 그 농부놈이 가진 땅도 전부 빼앗아. 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밋에 참석했던 기자들이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박민희는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 이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묻혀버렸다. 박충성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권총이라도 찾듯 허리춤을 더듬다가 혁준에게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권혁준, 이 반역자 놈. 내가 그때 내 놈을 확실히 죽였어야 했는데. 그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혁준에게 닿지 못했다. 혁준은 날아오는 박 장군의 주먹을 한 손으로 가볍게 잡았다. 3년 전의 부하가 아니었다. 그는 단상 아래의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박충성의 눈을 응시했다. 당신은 날 죽이지 못했어. 당신은 내 팀원들을 죽였고 내 아내의 가족을 파괴하려 했지. 혁준은 박충성의 손목을 부러질 듯이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바로 그때 컨벤션 홀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다. 들어온 것은 호텔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국군 방첩사령부 구기무사 요원들과 헌병들이었다. 그들은 단상으로 직행했다. 박충성 장군,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행위, 군사기밀 유출 및 직권남용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헌병들이 얼어붙은 박충성에게 수갑을 채웠다. 박민희는 그 자리에 실신했다. 김태환은 자신이 잘못된 줄에 섰음을 깨닫고 몰래 뒷걸음질 치다 방첩사 요원에게 붙잡혔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단상 위에 서 있는 한 남자, 권혁준을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입에 평범한 농부라며 오르내리던 남자. 하서연의 잘못된 선택이라며 비웃음 당했던 남자. 그의 정체가 드러나자 모두가 경악했다. 혁준은 헌병들에게 끌려 내려가는 박충성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굳건히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아내 하서연에게로 걸어갔다. 컨벤션 홀의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은 마치 무대 조명처럼 단 하나의 지점, 하서연에게로 걸어오는 권혁준을 비추고 있었다. 공기는 여전히 충격으로 굳어 있었고 유일한 소리는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와 방첩사 요원들의 낮은 무전 소리뿐이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권력을 쥐고 흔들던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운명이 방금 전까지 농부라고 불렸던 한 남자의 손에 달렸음을 깨닫고 공포에 떨었다. 박충성 장군은 짐승처럼 으르렁대며 끌려나갔고 실신했던 박민희는 결국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혐의의 공범으로 연행되었다. 김태환은 자신이 저지른 배신과 어리석은 선택의 무게에 짓눌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수갑을 찼다. 그들의 몰락은 하서연의 가족이 겪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무자비했다. 혁준은 이 모든 혼란을 뒤로하고 아내에게 다가왔다. 그는 수백 명의 경외 어린 시선, 그리고 한때 그들을 조롱했던 이들의 겁에 질린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서연만을 바라보며 걸었다. 서연은 눈물이 가득 고인 채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몰락한 가문의 무력한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옥 같은 전장을 뚫고 돌아온 남편의 유일한 이유였으며 이 모든 싸움의 승리자였다. 혁준이 그녀의 앞에 멈춰섰다. 그는 피나 흙먼지를 묻히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가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끝내고 돌아왔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3년 전 그녀를 절망에서 구해주었던 그 투박하고 따뜻한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손을 그 위에 얹었다. 그가
그녀의 손을 단단히 쥐자 비로소 길었던 전쟁이 끝났음이 실감났다. 고생했어. 혁준이 낮게 말했다.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여보. 서연이 처음으로 그의 진짜 정체를 알고도 그를 여보라고 불렀다. 바로 그때 말끔한 정장 차림의 한 중년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방금 전까지 영사실에서 모든 증거 자료를 통제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혁준에게 거수경례 대신 깊은 존경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입니다. 권소령님, 아니, 백호 사령관님. 혁준은 그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다. 김 실장, 아직 살아있었군. 사령관님께서 유령 프로토콜을 가동하셨는데 죽은 사람이라도 관뚜껑 열고 나와야죠. 김 실장은 혁준과 함께 3년 전에 지옥에서 살아남은 또 다른 유령이자 방첩사령부 내부에 숨어있던 혁준의 마지막 팀원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정리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국가안보서 밑든 국가비상대책회의로 변모했다. 박충성 라인으로 분류되었던 모든 군 장성들과 재계 인사들이 그 자리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격리되었다. 대한민국 상위 1%의 권력 지도가 단 1시간 만에 평범한 농부 한 사람에 의해 완전히 새로 쓰여지는 순간이었다. 그 후 며칠간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뒤집혔다. 뉴스 속보는 24시간 내내 전사한 영웅의 귀환과 군부 최고위층의 반역 스캔들을 앞다퉈 보도했다. 농부와 결혼한 재벌딸이라는 가십성 기사로 하서연을 조롱했던 언론사들은 이제 그녀를 영웅의 안목을 알아본 현명한 여인이라며 앞다투어 찬양했다. 대진그룹은 박충성의 불법 자금줄이 막히면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유성캐피탈 역시 공중분해되었고 김태환을 비롯한 공모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태하홀딩스에 대한 모든 부당한 압력은 즉각 철회되었고 박충성 일가에게 불법적으로 넘어갈 뻔했던 자산과 경영권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다. 서연의 아버지는 병실에서 모든 뉴스를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보다 자신의 딸이 그 모든 모욕을 견디고 자신보다 더 강하고 훌륭한 남자를 선택했다는 사실에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의 건강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권혁준. 그의 존재는 국가적인 딜레마이자 동시에 축복이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사망자였지만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영웅이었다. 일주일 후 혁준은 청와대 깊숙한 곳 대통령 집무실에 홀로 불려갔다. 그는 여전히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대통령은 그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대신 깊은 침묵 속에 차를 한 잔 권했다. 권소령, 대통령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니, 지금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군. 국가는 자네에게 빚을 졌네. 3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군. 저는 그저 제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대통령님. 혁준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대통령은 쓴웃음을 지었다. 자네의 그 가족애가 대한민국을 구했네. 박충성의 뿌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어. 자네가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썩은 뿌리부터 무너졌을 걸세.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혁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국방부에서 자네의 복직을 강력히 건의했네. 3계급 특진과 함께 박충성이 앉으려 했던 바로 그 자리. 합참 의장직은 어렵겠지만 그의 준하는 반부패 특수사령부의 지휘관 자리를 제안하더군. 자네의 유령 프로토콜을 공식화하자는 거지. 자네라면 이 나라의 모든 적인 직비을 청산할 수 있을 걸세. 자네의 뜻은 어떤가?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몰락한 영웅에서 단숨에 대한민국 군부의 실세가 될 수 있는 기회. 그가 3년간 꿈꿔왔던 복수의 완성이자 죽은 동료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었다. 혁준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과분한 제안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또다시 일주일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권혁준 신드롬으로 뜨거웠지만 정작 그 주인공은 모든 언론과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강원도 산골의 작은 농장. 가을 거디가 끝난 텅 빈 들판 위로 따뜻한 오후의 햇살이 내리고 있었다. 헛간은 깨끗하게 수리되었고 마당에 가득했던 총알 자국과 싸움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로운 시골 풍경 그대로였다. 서연은 낡은 2층 집 현관 앞 계단에 앉아 갓 쪄낸 고구마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태아 홀딩스의 상속녀가 아닌 태아 홀딩스의 회장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위임으로 그녀는 지난 일주일간 서울에서 회사의 모든 것을 정상화시켰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일을 마친 뒤 다시 이곳 남편의 곁으로 돌아왔다. 저 멀리서 낡은 트랙터 소리가 들려왔다. 트랙터를 몰고 오는 것은 합참의장 내정자도 특수사령부 지휘관도 아니었다. 낡은 러닝셔츠와 작업복 바지 차림, 밀짚 모자를 쓴 평범한 농부 강지훈이었다. 그가 트랙터에서 내리며 밀짚 모자를 벗었다. 왔어? 그가 일장에서처럼 하지만 그 누구보다 든든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수학은 어때요? 권소령님, 그녀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혁주는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가 내민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소령이라니, 난 이제 그냥 농부야. 그리고 당신 남편이고, 정말 괜찮아요? 서연이 그의 눈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물었다. 모두가 당신을 원해요. 당신은 영웅이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시골 구석에서 흙이나 만지면서 혁주는 고구마를 다 삼키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따뜻한 손이었다. 3년 전 나는 모든 걸 잃고 복수심만으로 살았어. 권혁준이라는 이름은 죽음과 배신, 그리고 전쟁의 상징이었지. 하지만 강지훈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삶을 살았어. 그는 먼 산을 바라보았다.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했어. 내 전쟁은 끝났다고. 내가 죽은 동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이 평범한 삶을 내가 대신 살아내는 거라고 말했지. 혁준이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유령의 그늘이 없었다. 그곳에는 평화로운 농부의 따뜻함만이 가득했다. 나에게 더 큰 일은 없어, 서연아. 당신과 함께 이 밭을 가꾸고, 당신과 함께 저녁을 먹고, 당신 곁에서 잠드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일은 나에겐 없어. 서연은 말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가 왜 그 수많은 재벌 2세들을 버리고 이 평범한 농부를 선택했는지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녀를 비웃었지만 결국 그녀는 세상 그 누구도 갖지 못한 가장 강하고 가장 진실한 남자를 얻었다. 저 멀리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농장 입구에 멈춰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시자가 아니었다. 정장을 입은 비서가 내려 서연이 결제해야 할 태아 홀딩스의 서류를 공손하게 전달하고는 농부와 그의 아내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다. 두 사람은 그들을 비웃었던 세상의 정점에 섰지만 여전히 이 작은 농장을 선택했다. 권혁준과 하서연. 아무도 그들의 평범함을 비웃을 수 없었다. 그들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모두가 놀랐고 마침내 모두가 그들을 경배했다.